세계가 빚을 내는 날, 한국은 빚을 갚았습니다. 같은 에너지 위기였어요. 같은 유가 폭등이었죠. 독일이 국채를 발행했습니다. 프랑스가 긴급 예산을 꾸렸어요. 영국도 손을 벌렸습니다. 그런데 한국만 달랐어요. 국채 없이 26조를 풀었습니다. 재원이 뭔지 아십니까? 반도체가 낸 세금이었어요. 하루 사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이야기를 계속 만들 수 있습니다. 2026년 3월 31일 새벽 2시였어요. 런던 중심부, 오래된 벽돌 건물 3층. 저는 서재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템스강 굴빛이 보였어요. 평소라면 그 풍경이 좋았는데 그날 밤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노트북 화면에 속보가 떴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승인, 선박당 최대 30억 원. 저는 화면을 한 번 더 읽었어요. 3번 읽었습니다. 숫자가 맞았어요. 이란 의회가 오늘 이걸 공식으로 통과시킨 거예요. 세계 원유 수송량의 20%가 지나는 그 좁은 해협. 이제 통행료 없이는 배 한 척도 못 지나간다는 얘기였습니다. 저는 마틴 하이드입니다. 영국 재무부에서 26년을 일했어요. 그 보고서는 제가 썼습니다. 1997년 제목은 이랬어요. 한국, 회복 불가능한 구조적 부채 국가. 30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뉴스를 열었어요. 유럽 각국이 움직이기 시작한 건 오전부터였습니다. 독일 재무부가 긴급 성명을 냈어요. 국채 발행 규모 450억 유로. 프랑스는 에너지 안정기금 조성을 위해 350억 유로를 더 빌린다고 했죠. 영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재무장관이 카메라 앞에 서서 국채 발행을 발표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저는 화면을 내리다가 손이 멈췄어요. 한국, 서울에서 속보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기획예산처가 추경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는 뉴스였어요. 26조 2천억 원 규모, 소득 하위 70%, 약 3,500만 명에게 1인당 10만 원에서 60만 원을 직접 지급한다는 내용이었죠. 그런데 다음 줄이 이상했습니다. 국채 발행 없음, 재원, 초과 세수 25조 2천억 원. 저는 그 문장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유럽이 수백조 원을 빌리는 날 한국은 빌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국채를 갚았어요. 뉴스에는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추가 국채 발행 없이 반도체 경기 호황과 증시 호조에 따른 초과 세수로 재원을 마련했다고.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반도체.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이상하게 맴돌았어요. 세계 최악의 에너지 위기가 터진 날 한국을 구한 게 석유가 아니었다는 얘기였습니다. 탱크도 아니었어요. 손톱보다 작은 칩 하나였죠.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파일 하나가 나왔어요. 1997년에 제가 직접 작성한 분석 보고서였습니다. 표지가 누렇게 바랬어요. 거기 적힌 국가 이름 옆에 제가 당시 빨간 볼펜으로 써놓은 메모가 있었어요. 부채 의존형 성장, 지속 불가능. 저는 그 종이를 손에 들고 오래 바라봤어요. 창밖에서 시계탑이 3시를 알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하는 한국은 이런 나라가 아니었어요. 제가 아는 한국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 이야기를 먼저 해야 할 것 같았어요. 1997년 겨울, 서울의 가로등이 꺼지기 시작하던 그 겨울 말입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서재를 나섰습니다. 어딘가로 가야 할 것 같았어요. 30년 전 그 보고서를 쓰기 전에 제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곳으로.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이해해야 할 게 있었습니다. 한국이 어디서 시작했는지를요. 1997년 11월 21일이었어요. 저는 런던 재무부 청사 7층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빅벤이 보였어요. 회의 탁자 위에는 팩스 용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죠. 서울발 긴급 문서들이었어요. 한국이 국제통화기금에 구제금융을 신청했다는 소식이 들어온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서들을 읽으면서 크게 놀라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상했거든요. 3개월 전부터 수치가 보였습니다. 외화 보유액이 바닥을 향해 내려가고 있었고 대기업들 부채 비율이 300%를 넘고 있었어요. 현대, 삼성, 대우 전부 빚더미 위에 올라앉은 구조였죠. 제 옆에 앉아있던 동료 앤드루가 팩스 한 장을 집어들었어요. 마틴, 이거 봐. 한국 외화 보유액이 39억 달러래.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39억 달러. 영국 파운드로 환산하면 대형 은행 하나가 이틀이면 쓸 수 있는 돈이었어요. 그 나라 얼마나 걸릴 것 같아? 앤드루가 물었습니다. 저는 파일을 덮었어요. 10년. 아니, 못 돌아올 수도 있어. 앤드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둘 다 그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때는요. 그로부터 6개월 뒤 저는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영국 재무부 내부 근성 문서였어요. 제목을 뭐라고 붙였는지는 아까 말씀드렸죠. 한국, 회복 불가능한 구조적 부채 국가. 저는 그 보고서가 자랑스러웠어요. 데이터가 탄탄했거든요. 논리도 빈틈이 없었습니다. 상급자가 읽고 나서 이렇게 말했어요. 잘 썼어, 마틴. 교과서 사례로 써도 되겠는데? 저는 그 칭찬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보고서를 쓰면서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것이 있었어요. 서울 거리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를요. 나중에 알게 된 이야기입니다. 1998년 1월 서울 여의도 광장. 한겨울 새벽이었어요. 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내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었어요. 손에 뭔가를 들고. 금이었습니다. 반지였어요. 목걸이였고 돌반지였습니다. 결혼 25주년 기념으로 맞춘 팔찌도 있었죠. 한 할머니가 봉투를 내밀었어요. 비누칠을 해서 겨우 뺐다는 금반지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거 말고는 내놓을 게 없어서 351만 명이었습니다. 모인 금이 227톤이었어요. 2조 원이 넘는 금이 그렇게 모였습니다. 국채를 갚기 위해서였어요. 빌린 돈을 갚기 위해서 국민들이 금반지를 뺀 거였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처음 봤을 때 한참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제가 보고서를 쓸 때 그 사람들 이야기는 한 줄도 없었거든요. 더 오래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1963년 12월 독일 탄광 지하 1200m였어요. 머리에는 헬멧, 램프 하나, 사방이 석탄 암흑이었습니다. 기온이 40도가 넘는 갱도 안에서 한국에서 온 청년들이 곡괭이를 들고 있었어요. 23살, 25살. 그들은 매달 월급의 절반을 봉투에 넣어 붙였습니다. 고향에 있는 가족한테요. 편지에는 늘 이렇게 썼어요. 잘 지내고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힘들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저는 서재 책상 앞에 앉아서 그 이야기들을 생각했어요. 새벽 3시 반이었습니다. 식은 커피가 머그컵 안에서 굳어가고 있었어요. 제가 1998년에 쓴 보고서에는 숫자만 있었습니다. 외화 보유액, 부채 비율, 국내 총생산 대비 부채 비율, 전부 맞는 숫자였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그 할머니의 금반지가 없었어요. 탄광 지하 1200m에서 봉투를 써내려가던 그 청년들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게 분석의 빈틈이라는 걸 그날 밤에야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노트북을 다시 열었습니다. 한국 반도체 법인세 초과 납부액 14조 8천억 원. 저는 그 숫자 앞에서 오래 멈춰 있었어요. 이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수치가 아니라 실제로요. 건물이 어디 있는지, 사람들이 거기서 뭘 하는지, 그걸 두 눈으로 봐야 할 것 같았어요.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비행기 예약창을 열었어요. 목적지는 인천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쿄에서 먼저 봐야 할 장면이 있었어요.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장면이요. 그 이야기를 먼저 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도쿄에 연락이 닿은 건 비행기를 예약하고 나서였어요. 저한테는 오래된 지인이 한 명 있었습니다. 나카무라 겐지. 도쿄대 경제학과를 나와서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20년을 일한 사람이에요. 반도체 산업 정책을 전담했던 관료였죠. 저와는 2003년 아시아 경제포럼에서 처음 만났어요. 그 뒤로 20년 넘게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겐지는 제가 연락하면 늘 솔직했어요. 외교적인 말을 별로 안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한국 추경 뉴스 봤어? 국채 없이 26조래. 답장이 금방 왔어요. 알아. 여기서도 얘기 나왔어. 저는 그 짧은 답장 뒤에 뭔가 더 있을 것 같았어요. 겐지가가 저한테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두 번째 문자가 왔습니다. 마틴, 솔직히 말할게. 좀 불편했어.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겐지가 나중에 직접 전화를 걸어왔어요. 밤 11시였습니다. 도쿄는 새벽 7시였겠죠? 마틴, 지난주에 우리 연구소에서 회의가 있었어. 반도체 경쟁력 비교 분석 회의였는데 저는 듣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알아? 한국 초월 시나리오였어. 2028년이면 일본이 첨단 반도체에서 한국을 따라잡는다는 분석이었거든. 라피더스가 홋카이도 공장 가동하면 게임이 바뀐다고. 그래서? 겐지가 잠깐 멈췄어요. 그 회의 끝나고 30분 뒤에 한국 추경 뉴스가 떴어. 국채 없이 26조, 반도체 세금으로.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기다렸어요. 회의실이 이상해졌어, 마틴. 아무도 말을 안 했거든. 방금까지 우리가 한국을 추월한다고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 한국이 반도체 세금으로 전쟁 예산을 만든 거잖아. 국채도 없이.
겐지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우리 연구소 소장이 자료를 덮었어. 그냥 덮어버렸어. 그러고는 아무 말도 안 했어. 저는 그 장면이 그려졌습니다. 도쿄 어딘가의 회의실, 화이트보드에 2028년 추월 시나리오가 적혀 있고 노트북 화면에 서울발 속보가 뜨고 그리고 정장 입은 사람들이 말을 잃는 장면이요. 겐지, 라피더스 어떻게 돼가고 있어? 이번엔 더 길게 침묵이 흘렀어요. 솔직히 말할게. 어렵거든. 이 나노 수율이 아직 멀었어. 돈도 계속 들어가고 있고 정부 지원금이 없으면 버티기 힘든 구조야. 저는 메모를 하고 있었어요. 손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반면에 한국은요? SK 하이닉스 고대역폭 메모리, 엔비디아가 거기서 안 사면 인공지능 서버를 못 만들어. 시장 점유율이 70%가 넘거든. 70%야 마틴. 저는 펜을 멈췄습니다. 70%. 10개 중 7개가 한국산이라는 얘기였어요. 우리가 틀렸던 게 있어. 겐지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반도체를 기술 싸움이라고만 봤거든. 누가 더 미세하게 만드느냐. 그런데 한국은 그게 아니었어. 수십 년 동안 같은 고객사랑 같은 공장에서 같은 방식으로 쌓아 올린 거야. 신뢰. 그걸 우리가 수치로 못 잡은 거지. 저는 그 말을 노트에 썼어요. 신뢰. 수치로 못 잡은 것. 1997년에 제가 쓴 보고서에도 없던 단어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동안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런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국 뉴스를 열었어요. 초과 세수 내역이 나와 있었습니다. 법인세가 14조 8천억 원 늘었다고 했어요. 증권거래세와 농어촌 특별세가 10조 3천억 원 증가했고요. 저는 법인세 항목 앞에 오래 멈췄었습니다. 법인세는 기업이 낸 세금입니다. 이익이 없으면 낼 수 없는 세금이에요. 14조 8천억 원이 늘었다는 건 한국 기업들의 이익이 그만큼 더 났다는 얘기였죠. 그 이익의 중심에 반도체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이 돈이 공장 안에서 나왔다는 걸, 누군가의 손에서 나왔다는 걸. 책상 앞이 아니라 흰 방진복을 입고 먼지 하나 없는 공간에서 작업하는 사람들한테서 나왔다는 걸. 저는 그걸 직접 봐야 했어요. 인천행 비행기 출발까지 12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알아야 할 게 있었어요. 그 반도체가 어디서 시작됐는지를요. 한국이 처음 반도체를 만들겠다고 했을 때 세계가 뭐라고 했는지를. 그 이야기는 지금 제 메모장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983년 한국 반도체 도전선언, 일본 반응, 비웃음, 미국 반응, 무관심. 그리고 그 아래 제가 빨간 줄을 그어놓은 문장이 있었어요. 40년 뒤 세계 최악의 에너지 위기에서 한국을 구한 건 그 반도체였다. 저는 가방에 보고서를 넣었습니다. 1997년짜리 그 낡은 파일이었어요. 비행기 안에서 읽을 생각이었거든요. 어디가 틀렸는지 한 줄씩 다시 읽으면서요.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3월 말 아침이었어요. 공항을 나서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쳤습니다. 저는 렌터카 열쇠를 받아들고 평택으로 향했어요. 내비게이션이 2시간 반을 가리켰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창밖을 봤어요. 논이 펼쳐져 있었고 산이 보였고 그 사이사이에 공장 굴뚝들이 솟아 있었습니다. 유럽 고속도로와 다르지 않았어요. 평범한 풍경이었죠. 그런데 평택 나들목을 빠져나오자 달라졌습니다. 멀리서부터 보였어요. 거대한 직육면체 건물들이 하늘을 향해 솟아 있었습니다. 흰색이었어요. 유리가 아니었어요. 창문이 거의 없었습니다. 공장이 맞긴 한데 제가 아는 공장 모양이 아니었어요. 성처럼 생겼다고 하면 너무 과할까요? 그냥 규모가 달랐어요. 저는 차를 세웠습니다. 비상등을 켜고 그냥 거기 서 있었어요. 갓길이었습니다. 뒤에서 차들이 지나갔어요.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였습니다. 단일 반도체 생산기지로는 세계 최대라고 들었어요. 가로 3km, 세로 2km. 63빌딩을 옆으로 눕혀서 15개를 이어붙인 면적이라고 합니다. 그 안에서 손톱보다 작은 칩이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저는 차문을 열고 밖에 나섰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3월 아침이라 아직 쌀쌀했어요. 저는 잠바깃을 세우고 그 건물을 향해 걸었습니다. 정문 앞까지 갔어요. 당연히 들어갈 수는 없었죠. 출입증이 없으니까요. 저는 그냥 그 문 앞에 섰습니다. 보안 요원이 저를 봤어요. 저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건물을 올려다봤어요. 건물 외벽에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습니다. 로고도 없었어요. 그냥 흰 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공정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멈추지 않고요. 반도체 공장은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1초라도 멈추면 안 되는 공정이 있거든요. 온도가 100분의 1도만 달라져도 불량이 나요. 먼지 하나가 들어가도 라인 전체를 버려야 하고요. 그 안에서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도 흰 방진복을 입고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벽 앞에 서서 생각했어요. 이 안에서 법인세 14조 8천억 원이 나왔다고. 서울 아파트 15만 채를 살 수 있는 돈이에요. 영국 국방 예산의 절반 가까이 되는 돈입니다. 그 돈이 이 건물 안에서 만들어진 칩들에서 나온 거였어요. 저는 비행기 안에서 읽어온 자료를 꺼냈습니다. 손이 좀 차가웠어요. SK 하이닉스 자료였습니다. 이천 캠퍼스와 청주 캠퍼스, 그리고 이 평택 근처에도 공장이 있었어요. 고대 역폭 메모리 점유율 70%,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전부 여기서 받아가는 거였습니다. 세계 인공지능 서버의 심장이 여기 있다는 얘기였어요. 저는 자료를 접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숫자들이 와닿지 않았어요. 14조 8천억 원이라는 숫자도, 점유율 70%라는 숫자도 여전히 그냥 숫자였어요. 그때 옆에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교대 시간이었나 봐요. 흰 방진복을 벗고 나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20대도 있었고 40대도 있었어요. 피곤해 보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밤을 새운 것 같기도 했어요. 그런데 걸음이 가벼웠어요. 이상하게도요. 한 남자가 정문을 나서면서 전화를 꺼냈습니다. 40대 초반쯤 돼 보였어요. 전화를 하면서 웃었어요. 아마 집에 전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봤어요. 그 사람 손이 보였습니다. 굳은 살이 박인 손이었어요. 방진복 장갑을 오래 꼈던 흔적이었는지 손가락 마디마디가 두꺼웠습니다. 반도체 공장인데 굳은 살이라니 이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산업이 손으로 시작했다는 걸 저는 그제야 떠올렸어요. 1983년 한국이 반도체를 처음 만들겠다고 했을 때 기술이 없었습니다. 장비도 없었어요. 설계도도 없었죠. 일본이 안 팔았고 미국이 관심을 안 줬어요. 그 시절 한국 엔지니어들이 뭘 했냐면 분해했습니다. 외국 제품을 사다가 뜯어봤어요. 손으로 만져보고 눈으로 구조를 파악하고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걸 40년 동안 했어요. 저는 그 남자가 주차장 쪽으로 걸어가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제 서류 가방 안에 있는 1997년 보고서를 생각했어요. 거기에는 그 손이 없었습니다. 굳은 살도 없었어요. 40년짜리 분해와 조립도 없었죠. 저는 주차장으로 돌아가면서 발걸음이 무거워졌어요. 그게 부끄러움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감정이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냥 뭔가가 가슴 안쪽을 눌렀습니다. 차에 타서 문을 닫았어요. 서울로 가야 했습니다. 청와대 인근에서 추경 관련 브리핑이 예정돼 있었어요. 기획예산처가 언론에 공개하는 설명 자리였습니다. 저는 외신기자 자격으로 참관 신청을 해뒀었어요. 19일 만에 추경을 완성했다는 그 이야기를 직접 들어야 했습니다. 통상 40일이 걸리는 걸 19일 만에 끝냈다는 게 저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직 잘 몰랐어요. 빠른 게 좋은 건지 아니면 너무 급한 건지 그 안을 뜯어봐야 했습니다.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서울까지 1시간 20분을 가리켰어요. 저는 고속도로에 올라서면서 핸들을 잡은 손을 잠깐 내려다봤어요. 굳은 살은 없었습니다. 펜을 잡는 손이었거든요. 그 차이가 그날 제 머릿속을 내내 맴돌았습니다. 서울 세종대로에 도착한 건 오후 1시가 막 넘었을 때였어요. 기획예산처 브리핑 장소는 광화문 근처 정부청사 별관이었습니다. 저는 외신 출입증을 목에 걸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회의실이 작았습니다. 의자가 20개 남짓이었는데 절반쯤 차 있었어요. 한국 기자들이 대부분이었고 외신은 저 포함해서 서너 명이었습니다. 앞쪽에 화이트보드가 있었어요. 담당 과장이 들어왔습니다. 40대 중간쯤 돼 보이는 남자였어요. 서류를 탁자에 내려놓으면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피곤해 보였어요. 눈밑이 약간 거뭇했는데 19일 동안 뭘 했는지 얼굴에 다 나와 있었습니다. 브리핑이 시작됐어요. 이번 추경안은 편성 착수부터 국무회의 의결까지 19일이 걸렸습니다. 통상적인 추경 편성 기간인 40일의 절반 이하입니다. 저는 볼펜을 들었습니다. 재원은 초과세수 25조 2천억 원과 기금 자체 재원 1조 원으로 구성됐습니다. 추가 국채 발행은 없습니다. 뒤에 앉아있던 한국 기자가 손을 들었어요. 초과세수 25조 2천억 원 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담당 과장이 자료를 넘겼어요. 법인세가 14조 8천억 원 들었습니다.
반도체 경기 호황에 따른 대기업 영업이익 증가가 주된 요인입니다. 증권거래세와 농어촌 특별세는 증시 거래량 증가로 10조 3천억 원이 추가로 거쳤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받아 적었어요. 법인세 14조 8천억 원, 반도체 호황, 그 뒤에 붙은 단어가 이상하게 인상에 남았습니다. 호황. 세계 최악의 에너지 위기가 터진 해에 한국은 반도체 호황이었다는 얘기였어요.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마틴 하이드입니다. 영국 파이낸셜 리뷰 기고자입니다.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담당 과장이 저를 봤어요. 19일 만에 편성이 가능했던 게 재원이 이미 확보돼 있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편성 프로세스를 단축한 겁니까? 잠깐 멈춤이 있었어요. 둘 다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초과 세수가 먼저 확인됐기 때문에 재원 마련 논의 없이 배분 논의로 바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쓸 돈이 있었으니까 어디에 쓸지만 결정하면 됐던 거죠. 저는 그 말을 노트에 받아 적었어요. 쓸 돈이 있었다. 어디에 쓸지만 결정하면 됐다. 그게 19일의 비밀이었습니다. 돈을 구하는데 시간을 쓰지 않아도 됐으니까요. 유럽은 지금 돈을 빌리는 방법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빌릴지, 금리는 얼마로 할지, 만기는 언제로 할지, 그 논의에만 몇 주가 걸려요. 한국은 그 과정이 없었던 거였어요. 브리핑이 끝나고 저는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기자들이 나갔어요. 저는 노트를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숫자들이 줄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2021년이었습니다. 추가 국채 발행 없이 국채 순상환을 추진한 게 2021년 이후 5년 만이라고 뉴스에 나와 있었거든요. 그 말은 5년 전에도 한 번 그런 적이 있었다는 얘기였어요. 저는 그게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나라가 위기 때마다 빚을 갚을 수 있다면 그건 구조적인 거예요. 한 번의 행운이 아니라는 뜻이죠. 반도체가 잘 될 때 세금이 들어오고 그 세금이 위기 때 방어막이 되는 구조. 그게 반복되고 있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광화문 광장이 보였어요. 낮인데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코트 입은 직장인들이 걸어가고 있었어요. 편의점에서 뭔가를 들고 나오는 사람도 있었고 가방을 든 학생들도 보였습니다. 평범한 오후였어요. 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이 오늘 뭘 알고 있을까? 지금 세계 최악의 에너지 위기가 진행되는 와중에 한국 정부가 국채 한 푼 없이 26조를 풀었다는 걸, 재원이 자기들이 쓰는 반도체 칩에서 나온 세금이라는 걸 아마 대부분은 모를 거예요. 알 필요도 없겠죠. 그냥 고유가 지원금 언제 나오냐가 더 중요한 문제일 테니까요. 저는 그게 오히려 이 나라의 힘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르는 곳에서 누군가는 24시간 공장을 돌리고 있다는 얘기였으니까요. 청사를 나와서 저는 근처 커피숍에 들어갔어요. 자리에 앉아서 노트를 펼쳤습니다. 거기다 이렇게 썼어요. 추경 19일, 국채 제로, 반도체 법인세 14조 8천억. 이 세 가지가 연결돼 있다. 위기 때 쓸 수 있는 나라는 위기 전에 쌓아놓은 나라다. 그 문장을 쓰고 나서 저는 펜을 내려놓았어요. 1997년에 제가 쓴 보고서가 생각났습니다. 그 보고서에는 한국이 위기 때 쓸 수 없는 나라라고 적혀 있었어요. 외화가 없고 부채가 많고 구조가 취약하다고요. 그게 맞았어요. 그 당시에는요. 그런데 그 나라가 지금 전쟁 위기에 빚 없이 국민 3,500만 명에게 현금을 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따뜻했습니다. 바깥에서 뉴스 알림이 울렸어요. 핸드폰을 꺼내봤습니다. 영국 재무부 긴급 발표, 국채 추가 발행 규모 상향 조정. 저는 화면을 껐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한 곳을 더 가봐야 했거든요. 숫자로는 설명이 안 되는 곳이었어요. 이 나라가 어디서 이 힘을 얻었는지 그걸 설명해 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보는 눈이 바뀌고 있다는 걸 저는 그날 저녁 뉴스를 보면서 처음 피부로 느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제가 더 놀란 건 그 뉴스가 어디서 나왔냐였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방에 들어와서 TV를 켰습니다. 채널을 돌리다가 멈췄어요. CNN 국제판이었습니다. 앵커가 서울 투파원과 연결하고 있었어요. 화면 아래에 자막이 흘렀습니다. 한국, 전쟁 위기 속 역대 최단기간 추경 편성, 국채 발행 없이 26조 원. 앵커가 물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서울 투파원이 답했습니다. 반도체입니다.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올해 초과로 낸 법인세가 재원이에요. 유럽이 빚을 내는 동안 한국은 이미 쌓아둔 돈을 쓴 거죠. 앵커가 잠깐 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에너지 위기에 에너지가 아닌 반도체로 대응했다는 얘기군요. 특파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내려놓았어요. 그 짧은 대화가 제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에너지 위기에 반도체로 대응했다. 그걸 저도 알고 있었는데 저 앵커 입에서 나오니까 이상하게 더 와닿았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겐지아였어요. 마틴, 지금 어디야? 서울, 호텔. CNN 봤어? 방금. 전화기 너머에서 겐지가 숨을 내쉬었어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기다렸어요. 있잖아, 마틴. 겐지가 말을 시작했어요.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오늘 우리 연구소에서 또 회의가 있었어. 무슨 회의? 아까 그 2028년 추월 시나리오 재검토 회의야. 소장이 다시 소집했거든. 저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결론이 뭐였어? 겐지가 잠깐 멈췄습니다. 마틴, 솔직히 말할게. 시나리오를 수정해야 할 것 같다는 의견이 나왔어. 2028년 추월이 아니라 격차가 더 벌어질 수도 있다고. 한국이 지금 이 위기에서 반도체 투자를 오히려 늘리고 있거든. 삼성이 평택 사라인 착공을 앞당긴다는 얘기도 나오고 우리가 수율 잡느라 허덕이는 동안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겐지, 그거 써도 돼? 써. 다 공개된 얘기야. 그러더니 겐지가 이렇게 덧붙였어요. 근데 마틴, 솔직히 말하면 우리 연구소 분위기가 좀 묘해. 아무도 대놓고 말은 안 하는데 한국한테 밀리고 있다는 걸 다들 알거든. 그걸 인정하기 싫은 거야. 저는 그 말을 받아 적었어요. 인정하기 싫은 것. 그게 겐지가 처음으로 그 감정을 말로 꺼낸 순간이었습니다. 20년 지기가 그 말을 하는 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전화를 끊고 저는 TV를 다시 켰습니다. 채널을 바꿨어요. 이번엔 일본 NHK 국제방송이었어요. 경제 섹션에서 한국 추경 뉴스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자막을 읽었어요. 한국어를 모르는 제가 읽을 수 있는 건 숫자뿐이었지만 26조 2천억이라는 숫자가 화면에 크게 떴습니다. 그 옆에 비교 그래픽이 나왔어요. 독일, 프랑스, 영국의 긴급 국채 발행 규모가 나란히 놓여 있었고 한국은 국채 발행 칸이 비어 있었습니다. 제로. 저는 그 화면을 핸드폰으로 찍었어요. 호텔방을 나와서 1층로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거기 바에 자리가 있었어요. 저는 음료를 시키고 앉았습니다. 옆 테이블에 외국인 2명이 앉아 있었어요. 영어로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독일 억양이었어요. 한 명이 핸드폰 화면을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면서 말했습니다. 봤어? 한국이 오늘 이거 통과시켰대. 다른 사람이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국채 없이? 어떻게? 반도체야. 법인세 초과분이 엄청나게 거쳤대. 그 사람이 잠깐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정부가 지금 어디서 빌릴지 논쟁하고 있는 동안에. 그 말에 두 사람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는 그 대화를 못 들은 척하면서 음료를 마셨어요. 그런데 가슴 한쪽에서 뭔가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숙소 근처 편의점에 들어갔어요. 한국신문을 집어들었습니다. 읽을 수는 없었지만 일면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추경 의결 공무회의 사진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발언하는 장면이었어요. 그 사진 옆에 표가 하나 있었어요. 나라별 에너지 위기 대응 재정 현황이었습니다.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한국 순서로 나열돼 있었어요. 국채 발행 칸을 보니 한국만 숫자가 없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숫자가 있었어요. 저는 그 신문을 들고 카운터로 갔습니다. 편의점 직원이 계산을 해줬어요. 20대 초반 청년이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영어로 물었어요. 한국말 읽을 수 있으세요? 저는 웃으면서 고개를 저었어요. 그럼 왜 사세요? 그가 웃으면서 물었습니다. 사진 보려고요. 그 청년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아, 추경이요? 저도 지원금 나온다고 해서 기분 좋아요. 저는 그 말에 멈췄습니다. 이 청년은 몰랐을 거예요. 자기가 받을 지원금의 재원이 어디서 왔는지를요. 평택 공장에서 밤새 일하는 사람들이 낸 법인세라는 걸. 그게 38년 전 탄광에서 시작됐다는 걸. 저는 그걸 그 자리에서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웃고 나왔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했어요. 겐지가 어젯밤에 그랬죠. 인정하기 싫은 거라고. 도쿄 연구소 사람들이 밀리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말을 안 한다고. 그게 도쿄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1997년에 보고서를 썼어요. 회복 불가능하다고 했죠.
그게 틀렸다는 걸 26년 동안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묻지 않았으니까요. 그 보고서가 틀렸다는 게 공식 기록에 남은 적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다른 것 같았어요. CNN이 받고 NH가 받고 독일 사람들이 로비에서 얘기하고 있었으니까요. 세계가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제가 더 무겁게 느낀 게 있었어요. 어젯밤에 겐지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기 직전에 겐지가 이렇게 말했어요. 마틴, 있잖아. 우리 아버지가 경제산업성에서 35년을 일했잖아. 한국 반도체 죽여야 한다고. 그게 일본 산업정책의 핵심이었다고. 그 얘기를 나도 어릴 때부터 들었어. 저는 조용히 들었어요. 근데 오늘 뉴스 보면서 아버지한테 전화하고 싶었어. 근데 못했어.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저는 그 말에 아무 대꾸도 못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겐지가 먼저 끊었어요. 저는 방에 돌아와서 창가에 섰습니다. 서울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오늘 저는 가봐야 할 곳이 있었습니다. 숫자로는 설명이 안 되는 곳. 이 나라가 어디서 이 힘을 얻었는지 그걸 보여줄 수 있는 장소였어요. 어제 평택 공장 앞에서 굳은 살 박인 손을 봤을 때부터 그리로 가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서울 도심에서 차로 30분쯤 달렸어요. 구로였습니다. 지금은 디지털 산업단지라고 부른다고 들었어요. 고층 IP 빌딩들이 들어서 있고 스타트업 사무실이 즐비하고 젊은 사람들이 노트북을 들고 다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빌딩들을 보러 온 게 아니었어요. 오래된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재개발이 덜 된 구역이었어요. 낮은 건물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작은 식당들이 줄지어 있었고 오래된 봉제 공장 간판이 보이기도 했어요. 거리가 좁았습니다. 차를 세우고 걸었어요. 골목 안쪽에 작은 기념관이 있었습니다. 구로공단 노동자 생활체험관이었어요. 규모가 크지 않았습니다. 입구가 낮았어요. 저는 허리를 숙이고 들어갔습니다. 안은 조용했어요. 방문객이 저 혼자였습니다. 전시물들이 있었어요. 낡은 재봉틀이 유리 안에 놓여 있었습니다. 작업복이 걸려 있었어요. 빛이 바랜 사진들이 벽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흑백 사진들이었어요. 저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사진 속 사람들은 전부 젊었어요. 16, 17, 많아야 20이었습니다. 여자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재봉틀 앞에 앉아서 천을 밀고 있었습니다. 머리에 수건을 두르고 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눈이 아래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카메라를 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설명문을 읽었습니다. 1960년대 후반부터 구로공단에 입주한 봉제, 섬유, 전자공장들. 당시 여성 노동자 평균 나이 17세, 기숙사방 한 칸에 6명, 하루 평균 노동시간 12시간 이상, 새벽 4시 출근, 밤 10시 퇴근. 저는 그 숫자 앞에서 멈췄어요. 새벽 4시. 그 시간에 일어나서 공장에 간다는 게 어떤 건지 저는 상상하기 어려웠어요. 런던에서 저는 새벽 4시에 잠들어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보고서를 쓰고 있었겠죠. 노트북 앞에서. 전시관 안쪽에 작은 영상 코너가 있었습니다. 짧은 다큐멘터리가 반복 재생되고 있었어요. 저는 벤치에 앉아서 봤습니다. 화면에 할머니가 한 분 나왔어요. 지금은 70대로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천천히 말했어요. 자막이 영어로 나왔습니다. 월급날이 되면 우체국에 갔어요. 남동생 학비 보내려고. 그게 내가 거기 있는 이유였거든요. 화면이 바뀌었어요. 또 다른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기숙사가 너무 추웠어요, 겨울에. 그래도 고향 생각은 더 추웠어. 그러니까 참을 수 있었지. 저는 그 화면을 보면서 손이 굳었어요.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독일 탄광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제가 어제 자료에서 읽은 내용이었습니다. 1963년 12월, 지하 1200m, 헬멧 램프 하나, 기온 40도가 넘는 갱도. 23살 청년들이 곡괭이를 들고 있었어요. 매달 월급의 절반을 봉투에 넣어 붙였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썼어요. 잘 지내고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그 청년들과 이 여성들이 같은 세대였습니다. 같은 나라에서 태어나서 어떤 사람은 독일 땅 속으로 내려갔고 어떤 사람은 서울 공장 새벽으로 들어간 거였어요. 그 사람들이 보낸 돈이 이 나라의 첫 번째 자본이었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서 한참 있었어요. 다큐멘터리가 한 번 더 처음부터 돌아갔습니다. 저는 또 봤어요. 그 할머니들 얼굴을 다시 봤습니다. 남동생 학비 보내려고.
저는 그 문장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남동생이 대학을 나와서 뭘 했을까요? 기업에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공장을 세웠을 수도 있고 기술을 배웠을 수도 있죠. 그 남동생의 아들이 반도체 회사에 들어갔었을 수도 있어요. 평택 공장 정문을 나서면서 집에 전화를 하는 그 40대 남자일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이 너무 멀리 가는 것 같아서 멈췄어요. 그런데 멀리 간 게 아니었습니다. 이 나라의 성장이 단절없이 이어져 왔다는 게 그 기념관에서 처음으로 실감이 났어요. 숫자로가 아니라요. 저 할머니가 보낸 학비가 어딘가로 흘러들어가서 40년 뒤에 반도체 공장이 된 거였습니다. 그 공장이 낸 법인세가 지금 고유가 지원금이 된 거고요. 그 연결이 보고서에는 없었어요. 제가 1997년에 쓴 보고서에는 그게 없었습니다. 할머니도 없었고 학비도 없었고 탄광 청년도 없었어요. 외화 보유액 39억 달러만 있었죠. 저는 일어서서 전시관을 한 바퀴 더 돌았어요. 출구 쪽에 방명록이 있었습니다. 저는 펜을 들었어요. 뭘 써야 할지 몰라서 잠깐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썼어요. 영어로. I was wrong in 1997. I understand now. 1997년에 제가 틀렸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구로골목이었습니다. 낮 햇살이 좁은 골목에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어요. 저는 차 문을 열다가 멈췄습니다. 핸드폰이 울렸거든요. 겐지였어요.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마틴, 나야. 겐지 목소리였어요. 평소랑 달랐습니다. 좀 조용했어요. 무슨 일이야? 겐지가 말했어요. 있잖아, 오늘 아버지한테 전화했어. 저는 차문에 기대서서 하늘을 봤습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어? 겐지가 잠깐 있다가 말했어요. 한참 안 말씀하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저는 기다렸어요. 그 사람들이 스스로 일어선 거야. 우리가 뭘 해도 어차피. 전화기 너머에서 겐지가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 말이 구로골목 오후 햇살 안에서 한동안 맴돌았습니다. 런던으로 돌아온 건 사흘 뒤였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저는 서재 가방을 열었어요. 1997년 보고서가 거기 있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표지, 빨간 볼펜으로 적힌 메모, 부채 의존형 성장, 지속 불가능. 저는 그 파일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참 봤어요. 게이트 방송이 울렸습니다. 탑승 시작이었어요. 저는 보고서를 가방맨 안쪽에 넣었어요. 이번엔 서랍에 넣지 않을 생각이었거든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적은 것들을 다시 읽었어요. 평택 공장 앞 굳은 살 박인 손, 19일 만에 추경을 완성한 담당 과장의 거뭇한 눈밑, 구로골목 방명록에 제가 쓴 문장, 겐지 아버지의 말, 그 사람들이 스스로 일어선 거야. 저는 그 문장 아래에 줄을 그었어요. 런던에 도착한 날 저녁이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거실에서 아들 제이크가 노트북을 들고 있었어요. 15살짜리예요. 저를 보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빠, 한국 갔다 온 거야? 응. 왜 한국을?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코트도 벗지 않고요. 제이크가 노트북을 내려놓고 저를 봤습니다. 아이 눈이 제 눈이랑 비슷해요. 제 아버지 눈이기도 했는데 저는 가방에서 보고서를 꺼냈어요. 이거 봐. 제이크가 파일을 받아들었습니다. 이게 뭐야? 아빠가 1997년에 쓴 보고서야. 한국이라는 나라가 다시 못 일어난다고 쓴 거야. 제이크가 표지를 읽었어요. 영어였으니까 읽을 수 있었죠. 한국, 회복 불가능한 구조적 부채 국가. 제이크가 소리내어 읽었어요. 그러더니 저를 봤습니다. 근데 한국 요즘 잘 되는 나라 아니야? 반도체도 세계 1등이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빠가 틀렸어. 제이크가 잠깐 멈췄습니다. 얼마나 틀린 거야? 저는 웃었어요. 쓴 웃음이었는지 그냥 웃음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완전히. 제이크가 보고서를 다시 봤습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아빠가 틀렸다고 말해주는 거잖아. 그게 더 대단한 거 아니야? 저는 그 말에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15살짜리가 한 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재에 앉아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기고문이었습니다. 파이낸셜 리뷰에 오랫동안 쓰던 칼럼이에요. 제목을 뭐라고 할지 한참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정했어요. 내가 틀렸습니다.
1997년과 2026년 사이 한국이 증명한 것. 첫 문장을 썼어요. 세계가 빚을 낼 때 한국은 빚을 갚았습니다. 그 재원이 반도체 세금이었습니다. 저는 1997년에 이 나라가 다시 일어나지 못할 거라고 보고서를 썼습니다. 그 보고서가 틀렸습니다. 저는 거기서 잠깐 멈췄어요. 창밖으로 런던 밤이 보였습니다. 가로등이 줄지어 켜져 있었어요. 템스강 불빛이 멀리 깜빡였어요. 그 풍경이 이번엔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 속보를 봤던 그날 밤과 같은 풍경인데 다르게 보였어요. 저는 글을 계속 썼습니다. 1963년 독일 탄광 지하 1200m에서 한국 청년들이 곡괭이를 들었습니다. 구로공단 새벽 4시에 17살 여성들이 재봉틀을 밟았습니다. 그 돈이 이 나라의 첫 번째 자본이 됐습니다. 그 자본이 반도체가 됐어요. 그 반도체가 지금 세계 최악의 에너지 위기에서 한국 국민 3,500만 명을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그 연결을 1997년에 보지 못했습니다. 숫자만 봤거든요. 외화 보유액, 부채 비율, 국내 총생산 대비 부채,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숫자 뒤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스스로 일어선 거야. 저는 그 문장을 칼럼에 그대로 썼어요. 겐지 아버지가 한 말이라고 밝히면서요. 경제산업상에서 35년을 일하면서 한국 반도체를 견제하던 사람이 한 말이라고요. 글을 다 쓰고 저는 잠시 앉아 있었어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보고서를 넣지 않았어요. 대신 구로기념관에서 사온 작은 엽서 하나를 꺼냈습니다. 흑백 사진이 인쇄된 엽서였어요. 재봉틀 앞에 앉은 여성들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그 엽서를 책상 위에 세워놓았어요. 모니터 옆이에요. 앞으로 보고서를 쓸 때마다 보려고요. 칼럼을 전송하기 전에 저는 제이크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자고 있었어요. 저는 불을 켜지 않고 문틈으로 들여다봤어요. 세상 모르고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조용히 닫았어요. 내려가면서 생각했어요. 저 아이가 나중에 경제 분석가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뭐가 됐든 상관없어요. 다만 저처럼 숫자만 보는 사람은 되지 않았으면 했습니다. 숫자 뒤에 사람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 됐으면 했어요. 칼럼을 전송했습니다. 발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핸드폰이 울렸어요. 겐지였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간이었어요. 도쿄는 아침 8시였겠죠? 마틴, 칼럼 썼어? 방금 보냈어. 제목이 뭐야? 내가 틀렸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겐지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저는 기다렸습니다. 마틴, 겐지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응? 나도 아버지한테 솔직하게 말했어. 우리가 졌다고. 한국이 우리보다 멀리 갔다고. 저는 창밖을 봤어요. 런던 새벽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어? 겐지가 잠깐 있다가 말했습니다. 한참 있다가 이러시더라. 지는 게 나쁜 게 아니야. 안 지려고 눈 감는 게 나쁜 거지. 저는 그 말을 노트에 받아 적지 않았어요. 받아 적지 않아도 잊어버릴 것 같지 않았거든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서재 의자에 등을 기댔어요. 책상이 엽서가 보였습니다. 재봉틀 앞에 앉은 17살 여성들, 새벽 4시에 출근한 사람들, 독일 탄광 1200m 아래에서 봉투를 써내려간 청년들, 금반지를 봉투에 넣어온 할머니, 그 사람들이 이 나라를 만들었어요. 반도체 법인세 14조 8천억 원은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 뒤에는 60년짜리 땀이 있었어요. 멈추지 않은 공장이 있었고 포기하지 않은 손이 있었습니다. 세계가 빚을 낼 때 한국이 빚을 갚을 수 있었던 건 그 손들 때문이었어요. 저는 창밖을 한 번 더 봤습니다. 런던 새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어요. 그 빛이 템스강 위에 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오늘 하루가 끝나면 또 속보가 뜰 거예요. 호르무즈에서 뭔가 터질 수도 있고 유가가 또 오를 수도 있겠죠. 세계는 계속 흔들릴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압니다. 흔들릴 때 버티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요. 빚 없이 26조를 푸는 나라, 19일 만에 추경을 만드는 나라, 반도체 세금으로 국민을 지키는 나라, 그 모든 것의 뿌리에 새벽 4시 재봉틀이 있는 나라, 그 나라 이름은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파일을 덮었어요. 이번엔 서랍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냥 책상 위에 뒀어요. 엽서 옆에. 2달 뒤 저는 다시 서울에 갔습니다. 겐지가 와 있었어요. 도쿄에서 왔다고 했어요. 우리는 광화문 근처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겐지가 국을 한술 떠먹더니 말했어요. 마틴 있잖아. 나 한국어 배우기 시작했어. 저는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진짜? 응. 어차피 이 업계에서 계속 일하려면 읽을 줄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저는 웃었어요. 겐지가 국을 한술 더 먹으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도 찬성하셨어.
저는 그 말에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그냥 국을 먹었습니다. 따뜻했어요. 창밖으로 광화문 광장이 보였습니다. 저녁 불빛이 켜져 있었어요. 사람들이 걸어다니고 있었어요.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그 평범한 저녁 어딘가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평택 공장은 멈추지 않고 있었어요. 그 나라의 힘이 거기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이야기를 계속 만들 수 있습니다. 댓글에 대한민국 화이팅 남겨주시면 더 큰 힘이 됩니다.